얼마 전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맡은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를 보기 전 원작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주요 줄거리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원작의 디테일한 스토리를 모두 감상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기억 상실과 깨어남. 라일랜드 그레이스라는 남성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인공지능의 간단한 수학 질문에 답하며 점차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옆 침대에는 이미 숨진 2명의 동료가 누워 있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우주선 안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며 장비들을 확인하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물체를 던져보니 중력이 지구의 1.5배나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물리 실험으로 확인해보니 이곳은 분명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받은 페트로바 박사의 메일이 떠올랐죠. 태양과 금성 사이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적외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메일 내용이 가장 먼저 기억나는지는 의문이었죠. 통제실로 올라가 보니 이곳이 헤일 메리오라는 우주선이고 자신이 조종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면에는 태양의 영상과 함께 우주선의 속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현재 속도가 초속 11km가 넘는 엄청난 속력이었죠. 그리고 66초마다 1km씩 감속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자신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파트 2. 페트로바선과 아스트로파지의 발견. 그레이스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머리사라는 친구와 술집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났어요. 일본의 탐사선 아마테라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이 0.01%나 감소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건 그 감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페트로바 박사가 발견한 적외선이었어요. 태양의 에너지가 이 적외선으로 흡수되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약 20년 후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최소 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이는 지구가 지금까지 겪어온 빙하기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크라이트를 통해 인류는 마침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성 궤도에서 페트로바선 구역의 샘플을 채취한 결과 그 안에는 움직이는 미생물이 있었어요. 인류 최초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사실 그레이스는 단순한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학계에 몸담았던 미생물학자였지만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한 과거가 있었어요. 페트로바선 대책위원회의 에바 스트라트가 그를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레이스가 과거에 쓴 물과 생명의 진화에 관한 재평가라는 논문이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의 논문은 물이 생명의 필요 조건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태양과 금성을 잇는 페트로바선을 방출하는 외계 미생물도 물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레이스는 FBI에게 끌려가듯 비밀 연구시설로 가게 되었고, 인류 최초로 이 미생물 샘플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외계 생명체에게 아스트로파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파트 3.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시작. 아스트로파지 연구를 통해 그레이스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이 미생물들은 체온이 항상 96.41도를 유지했고, 움직이는 순간에만 페트로바선을 방출했어요. 그리고 태양빛을 먹고 질량이 증가하거나 그 반대로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추진형 생물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왜 하필 금성 방향으로만 이동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스트로파지들이 이산화탄소의 분광 스펙트럼에 반응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금성의 대기는 지구의 90배 밀도에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니 아스트로파지는 정말로 이산화탄소 신호에 이끌려 이동했고, 심지어 번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트라트는 그레이스가 허가받은 3마리가 아닌 4마리로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실험실을 폐쇄했어요. 아스트로파지 번식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레이스는 실험실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발탁되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최고 보안 등급 인원이 된 거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12광년 떨어진 타우세티 항성계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태양계 기준 10광년 내외 항성계 모두가 아스트로파즈에 감염되었지만 유일하게 타우세티만은 밝기 변화가 없었거든요. 즉 타우세티에는 아스트로파즈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의미였죠. 이런 장거리 우주여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스트로파즈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스트로파즈는 E = mc² 공식에 따라 질량을 에너지로 직접 변환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원자로가 200만 년 동안 가동해야 하는 에너지량을 200만 kg의 아스트로파즈로 얻을 수 있었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우주선을 광속의 90% 이상까지 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200만 kg의 아스트로파즈를 어떻게 생산하냐였어요. 리어델 박사가 제안한 흑색 패널 시스템이 해답이었습니다. 검은 금속 코일을 단열 유리로 덮어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하게 만드는 거죠. 사하라 사막에 설치하면 100도가 훨씬 넘는 온도에 도달하고 이 빛 에너지를 아스트로파즈가 질량으로 변환해 착실히 성장할 수 있었어요. 효율은 나쁘지만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면적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우주여행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마 기술이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7,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코마 저항력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바트사, 타우세티 항성계 도착과 로키와의 만남. 그레이스는 자신이 왜 이 임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도 기억해냅니다. 사실 그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두보이스와 쇼피로 박사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후 스트라트가 강제로 그를 끌고 온 거였죠. 그레이스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스트라트는 기억상실 약물을 사용해서 억지로 우주선에 태웠습니다. 코마 상태로 12년간의 여행을 마친 후에야 타우세티에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헤일 메리오의 엔진이 정지하자 드디어 페트로바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분간의 조정 후 화면에 나타난 건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타우세티 항성의 왼쪽 아래 부분에서 시작되는 25.984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호선이 명확하게 보였죠. 바로 페트로바선이었습니다. 타우세티에도 분명 아스트로파즈와 페트로바선이 존재했지만 다른 항성계와 달리 항성의 밝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온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타우세티와는 관련 없는 공허한 구역에서 강력한 페트로바선이 점으로 뭉쳐져 있는 게 관측된 거죠. 그리고 그 광원이 빠르게 그레이스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점광원은 사라졌고 스코프 배율을 높여 확인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매끄러운 표면에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기하학적 외형을 가진 인공물체였습니다. 크기를 계산해보니 139m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선이었어요. 그것도 헤일 메리오처럼 아스트로파즈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았죠. 그레이스는 가장 오래된 통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핀 드라이브를 1초 동안 작동시켜 페트로바선을 점등하는 봉화통신이었어요. 놀랍게도 외계선도 똑같이 1초간 페트로바선을 점등하며 응답했습니다. 몇 차례 신호를 주고받은 후 외계선은 로봇팔로 원통형 물체를 그레이스 쪽으로 던졌어요. 그레이스는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그 물체를 회수했습니다. 원통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났고 100도 가까운 열을 내뿜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원통의 재질이었죠. 제논이라는 비활성 기체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인류의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 신소재를 제노나이트라고 이름 붙였어요.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가공이 자유로운 꿈의 소재였죠.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페트로바선에 감염된 항성계들의 3차원 모형이었어요. 중심에는 타우세티가 있었고 여러 구체 중 하나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작성한 항성계 배치도와 매칭시켜보니 그것은 40에리다니 항성계였죠. 외계인도 자신들과 같은 문제로 이곳에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외계인을 에리디온 그리고 개별 외계인에게는 로키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어요. 파트 5. 로키와의 협력과 언어 소통. 로키와 그레이스는 본격적인 소통을 위해 도킹을 시도합니다. 로키가 제노나이트로 만든 터널을 통해 두 우주선이 연결되었어요. 터널 중간에는 안전을 위한 투명한 분리벽이 설치되어 있었죠. 첫 만남에서 그레이스가 본 로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돌 같은 재질의 오족 보행검이나 꽃게를 연상케 하는 외형에 눈이나 입 같은 감각기관은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로키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줄자로 거리를 가리켜도 로키는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켰거든요. 대신 로키는 박쥐나 돌고래처럼 음파를 이용해 모든 것을 감지하는 고정밀 소나레이더 생명체였어요. 알루미늄 판으로 가려진 뒤에 손가락 개수도 정확히 맞췄으니까요. 로키의 신체적 특성도 독특했습니다. 외피는 대부분 산화광물로 말 그대로 금속에 가까운 몸을 가졌고, 혈액은 수은, 뼈는 벌집 모양의 합금이었어요. 고양 행성 에리드의 환경을 들어보면 에리디언들이 왜 우주 방사선이 약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리드는 지구에 비해 중력이 2배, 대기 밀도가 29배, 행성 자기장 세기가 25배나 되는 극한 환경이에요. 기온도 200도 전후에 29기압이라는 압력을 자랑하죠. 문제는 바로 이 강력한 자기장과 높은 대기 밀도 때문에 에리디언들이 진화 과정에서 방사선 방호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우주 방사선이 대기를 뚫고 들어와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지만 에리드에서는 강력한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가 모든 방사선을 차단해줬거든요. 그래서 에리디언의 유전자는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높은 대기 밀도 때문에 태양빛도 대부분 차단되어 시각기관이 퇴화하고 음파 감지 능력이 발달한 거죠. 기술 수준에서 에리디언들은 독특한 특징을 보였어요. 우선 그들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분야는 소재공학이었습니다. 제노나이트라는 꿈의 신소재를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만에 복잡한 기계 장치를 뚝딱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 능력도 뛰어났어요. 또한 에리디언 개인의 기억력과 연산 능력은 컴퓨터에 맞먹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는 인류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팽창을 고려하지 않고 우주선을 설계했다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또한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는 개인의 연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별도의 계산기계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시간의 언어 교환 끝에 드디어 둘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타우세티에서 아스트로파지 면역의 비밀을 찾아 각자의 고향을 구하는 것이었죠. 로키는 46년간 혼자 타우세티에 머물며 이미 많은 것을 관측해뒀어요. 타우세티 항성계의 6개 행성 중 아스트로파지가 이산화탄소에 이끌려 번식 이동하는 곳이 바로 타우세티라는 행성이라는 걸 알아낸 상태였죠. 그레이스는 이 행성을 영화 로키 발보어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따서 에이드리언이라고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파트 6. 에이드리언 행성 탐사와 포식자 발견. 그레이스와 로키는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위해 로키가 헤일메리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키는 자신의 구체형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헤일메리오로 옮겨왔어요. 이 인큐베이터는 로키의 생존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장치였죠. 내부 온도는 100도가 넘고 대기는 고농도 암모니아로 채워져 있었으며 29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반면 헤일메리오의 일반 환경은 인간에게 맞춰진 상온의 산소 대기의 1기압이었죠. 로키는 며칠에 걸쳐 헤일메리오 전체에 제노나이트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자신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맨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용 터널을 만든 거예요. 숙소구역은 통로를 크게 만들어서 로키의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했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험실 사용이었어요. 헤일메리오의 모든 정밀 실험 장비들은 지구의 중력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거든요. 분광계, DNA 분석기, 현미경 등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헤일메리오는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선은 연료구역과 승조원 구역이 분리 가능한 구조였어요. 필요할 때 승조원 구역을 180도 회전시킨 후 남은 연료로 회전 운동을 시키면 원심 분리기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공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느꼈던 1.5G의 중력도 바로 이 원심 분리 모드 때문이었어요. 원심 분리 모드를 작동시키자 드디어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은 에이드리언 행성으로 향했어요. 도착 후 분광기로 대기 성분을 분석해보니 예상대로 이산화탄소 91%, 메탄 7%, 아르곤 1%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스트로파지 개체수의 비율이 맞지 않았거든요. 번식을 위해
에이드리언으로 향하는 개체와 번식 후 타우세티로 돌아가는 개체의 비율이 2대1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대1이었습니다. 로키는 강력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에이드리언의 아스트로파즈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존재한다는 거였죠. 문제는 이 포식자를 어떻게 채취하느냐였습니다. 페트로바스코프로 관찰해보니 아스트로파즈가 번식하는 곳은 행성 3091.2km 지점이었어요. 하지만 궤도를 유지하려면 100km 이상을 유지해야 했고 더 낮아지면 우주선이 대기에서 타버릴 위험이 있었죠. 로키와 그레이스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제노나이트로 10km 길이의 사슬을 만들어 끝에 표본 수직기를 매달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였어요. 수주간의 작업으로 거대한 사슬을 완성하고 위험천만한 표본 채취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에이드리언의 고밀도 대기가 우주선 엔진의 열기를 반사시키면서 선체 일부가 녹아버린 거죠. 연료 탱크가 손상되면서 아스트로파즈가 우주에 노출되었고 이들이 에이드리언을 보고 일제히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우주선이 엄청난 추진력에 휩쓸렸어요. 그레이스는 육지 이상의 중력을 견디며 손상된 연료 탱크를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팽이처럼 회전하며 원심력으로 인한 고중력 상태가 되었어요. 그레이스는 고정대에 깔려 숨을 쉬지 못할 위기에 처했죠. 바로 그때 로키가 자신의 안전한 인큐베이터를 벗어나 맨몸으로 그레이스를 구했습니다. 에리디언에게 인간의 대기는 독성이 강한 산소 환경이었는데도 말이에요. 100도가 넘는 체온의 로키는 그레이스에게 화상을 입히면서도 위에 고정대를 치워줬고 자신도 산소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가까스로 우주선을 안정화시킨 그레이스는 중상을 입은 로키를 그의 구역으로 옮겨 치료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표본 채취가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아메바 같은 포식자가 존재했고 이 녀석이 아스트로파즈를 공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둘은 이 포식자에게 타우메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트 7. 위기와 구출 작전. 타우메바를 발견한 그레이스와 로키는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타우메바를 금성과 로키의 고향 행성 3세계 대기 조건에서 실험해보니 모두 즉사해버렸거든요. 원인은 질소였어요. 금성에는 3.5%, 3세계에는 8%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타우메바에게는 독성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레이스는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타우메바를 질소의 면역이 되도록 진화시키는 거였어요.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되는 원리와 같았죠. 아주 적은 양의 질소부터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며 살아남은 개체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금성 대기와 동일한 3.5%의 질소를 견디는 타우메바 35를 만들어냈어요. 계속 진화시켜 나가면 3세계에 필요한 타우메바 80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헤일메리오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발전기 내부에서 메탄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아스트로파즈가 죽으면서 발생하는 냄새였죠. 며칠 전 우주선이 손상됐을 때 에이드리언의 타우메바가 유입되어 연료 배관을 타고 모든 아스트로파즈를 감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로키가 발전기를 고쳐줬고 그레이스는 기적적인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비틀스였어요. 헤일 메리호에는 지구로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소형 우주선 비틀스 4대가 있었거든요. 각각 120kg의 연료를 가지고 있어서 로키의 우주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레이스는 목숨을 걸고 우주선 외부로 나가 비틀스를 회수했습니다. 로키는 3대 비틀스를 엔진으로 개조해서 헤일메리오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는 회전하는 우주선을 정지시키고 궤도를 탈출하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었지만 로키의 뛰어난 계산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죠. 몇 주 후 둘은 드디어 로키의 우주선에 도착했습니다. 로키의 우주선에서 연료를 보충하고 타우메바 82.5배양을 완료한 후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어요. 로키는 3세계 대기에 맞는 타우메바 82.5를 가지고 LED로 돌아가야 했고 그레이스는 지구로 귀환해야 했죠. 둘은 각자의 우주선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로키는 그레이스에게 충분한 연료를 나눠주며 지구로 무사히 돌아가라고 했어요. 둘 다 이번이 영원한 작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레이스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화된 타오메바 82.5가 밀폐된 제노나이트 용기의 분자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수천 세대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질소 내성뿐만 아니라 제노나이트 통과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였죠. 그레이스는 즉시 우주선 전체를 고농도 질소로 소독했어요. 3시간 동안 생명유지 장치를 끄고 질소를 가득 채워서 모든 타오메바를 박멸시켰습니다. 다행히 연료 탱크에 아스트로파지는 무사했어요. 연료 탱크는 일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타오메바가 통과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로키였습니다. 로키의 우주선 연료 탱크는 모두 제노나이트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타오메바가 새어나와 로키의 모든 연료를 감염시켰을 것이 분명했죠. 그레이스는 페트로가스코프로 로키의 방향을 살펴봤지만 엔진 불빛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레이스는 남은 비틀스한데 안전한 합금 용기에 담은 타오메바 82.5를 실어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구 귀환을 포기하고 로키를 구하러 다시 떠났어요. 6주간의 수색 끝에 로키의 우주선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엔진이 꺼진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우주복을 입고 로키의 우주선으로 직접 건너가 몽키 스패너로 선체를 두드렸어요. 로키는 그레이스가 돌아온 것에 감격했습니다. 자신도 타오메바의 제노나이트 통과 능력을 예상하지 못했고 연료가 모두 바닥나면서 고립된 상황이었거든요. 로키는 빠르게 두 우주선을 연결하는 터널을 만들어 헤일 메리오로 이주해 왔어요. 그의 모든 장비와 연구자료 그리고 남은 제노나이트까지 모두 옮겨 실었죠. 로키의 우주선은 이미 연료가 바닥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둘은 헤일 메리오 한 척으로 에리디 행성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레이스에게는 연료가 충분했고 로키가 함께한다면 에리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파트 8. 새로운 삶. 16년 후 에리디 행성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함께 에리디 행성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둘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레이스는 에리디언의 육진법 수학 체계를 익혔고 로키는 인간의 유머 감각에 점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로키는 그레이스가 위기 상황에서 농담을 던지는 습관을 신기했어요. 에리디 행성에 도착한 그레이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에리디언들에게 그는 단순한 외계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명을 구원한 영웅이었거든요. 에리디언 과학자들은 그레이스가 가져온 지구의 지식,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경악했어요. 그들의 물리학이 수백 년은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리디의 2배 중력과 29기압의 고압 환경, 그리고 200도가 넘는 고온은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에리디언들은 그레이스를 위해 특별한 돔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생존 공간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어요. 에리디 행성의 모든 생물에는 인간에게 독성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타오메바로 칼로리만 겨우 채웠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에리디언 과학자들이 그레이스의 지식을 바탕으로 부족한 무기질을 합성해냈고 심지어 그레이스의 허벅지 세포를 인공 배양해서 단백질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레이스는 53살이 되었습니다. 고중력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해져서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지만 그의 삶은 충만했어요. 로키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로키는 이제 그레이스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지구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 로키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에리디언 천문학자들이 태양의 밝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관측했다는 거였어요. 교차 검증까지 마친 확실한 사실이었죠. 그 말을 들은 그레이스는 손이 벌벌 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자신이 보낸 비틀스가 무사히 도착했고 인류가 타오메바로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한 거였죠. 16년 전 그가 가장 걱정했던 건 비틀스가 도착하기 전에 인류가 식량 전쟁으로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문명을 유지했고 그의 선물을 받고 금성을 타오메바로 뒤덮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성공시켰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레이스는 자신의 또 다른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에리디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지구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 거죠. 30명의 어린 에리디언들이 그를 외계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오늘도 그레이스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투명벽 너머에서 12명의 소녀, 에리디언들이 5개의 팔 중 하나를 힘차게 들어올리며 질문에 답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구에 두고 온 제자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아스트로파즈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구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그레이스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스트라트가 그를 억지로 우주선에 태웠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만 생각해. 아이들만. 결국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지구의 아이들을 구했고 이제는 에리디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로키와의 우정, 두 문명을 구한 성취감,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과의 만남. 그레이스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레이스 라일랜드, 한때는 실패한 학자였고 겁쟁이였으며 억지로 끌려온 우주비행사였던 그가 이제는 두 문명의 영웅이자 새로운 세계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르칠 아이들이, 나눌 지식이, 그리고 함께할 친구가 있었으니까요.